안중근 의사와 하얼빈 의거를 모르는 한국인은 거의 없지만 그의 의거를 가능하게 한 숨은 조력자.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히어로는요, 바로 러시아 연해주 항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다 대변해주고 또 우리에게 직업도 주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그 연추 지역 요 한인들 마을에 30개 정도의 또 소학교들을 이제 세워요. 아이들을 가르쳐야지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이제 보신 거죠. 그 크라스키노 근처인데요. 거기 가면 지신어 기념비가 서 있거든요. 그 가수 서태지 아시죠? 네,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네, 그분이 세웠어요. 진짜요? 네. 일본의 지금 저 이토 히로부미라는 저 거학을 우리가 잡지 못하면 우리가 자결하자. 이러면서 손가락 자르자. 단지동맹 그 멤버들의 든든한 이제 이 뒷배였던 거죠, 최재형 선생님이. 이 최재형이라는 이름보다 최페치카라는 이름이 더 유명해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되게 다양한 이름이 있으셨는데 뭐 최재형, 그리고 표트르 세미노비치, 그리고 최비집게 등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잖아요. 러시아 말이죠. 예. 그러면 최비집게는 뭐 한국말인가 제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 최재형 선생님 고향이 그 함경도시거든요. 그 함경도 방언으로 그 비집개가 그 성냥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따뜻한 사람이었다 뭐 이런 의미로 쓰신 것 같아요. 예. 그 표트르 세미오노비치는 러시아 이름이잖아요. 그럼 러시아에 살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에 이제 이주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 러시아 이주사와 관련돼서 또 최재형 선생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최초의 러시아를 이주했던 한인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또 러시아 이주사, 또 한인 어떤 동포사 이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러시아로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조선에 섭정했던 흥선대원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쇄국 정책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러시아를 거의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경이 맞닿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국경을 못 넘어간다. 그리고 쇄국 정책을 딱 펼쳤는데 하필이면 이때 기근이 일어나고 흉년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주들의 횡포가 심해지면서 땅이 없으니까 농민들이 다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로 건너갔던 그들이 최초의 러시아 1세대 한인들이에요. 기록을 보면 최재형 선생님 가족들도 처음에는 그 러시아 사람들 밑에서 이제 그러니까 소장농 같은 걸로 아마 일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살다가 최재형 선생님이 가출을 하게 되세요. 가출을요? 네네. 왜 가출을 해요? 그 형수가 조금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화를 어떻게 하면 너무 어려웠으니까 줄여볼까 해서 이렇게 최재형 선생님이 많이 이렇게 구박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친구 몇몇과 이제 가출을 하게 돼서 그 포시에트라는 그 항구로 쪽 가게 돼요. 포시에트 항구로 갔는데 참 이게 있는 그대로의 역사 자체가 정말 드라마 같은 인물이에요. 거기서 어느 이제 선장 부부를 이제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선장 부부가 양자로 삼으면서 그렇게 이뻐했고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선장 부부다 보니까 최재형 선생이 선원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오랜 시간 선원으로서 이제 항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세계적인 어떤 견문을 넓히고 눈이 띄면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해를 같이 하면서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겠네요? 당시에 그 선장 부부가 이제 러시아 반대편하고 이제 무역 항해를 했는데 당시는 그 수에즈 운하가 뚫리지 않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반대편으로 가려면 그 희망봉을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아주 먼 거리를 항해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최재형 선생님이 한 6년에서 7년 정도 이 선원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번을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왕복하는데 배를 타고 그 거리가 지구 2바퀴를 돌 정도의 거리였다고 해요. 그럼 한 어느 정도 거리죠? 8만 킬로 정도. 8만 킬로. 예. 한 바퀴가 4만 킬로미터니까 예. 근데 이제 당시에 최재형 선생님이 이 생활을 하면서 세계의 이제 문물들을 많이 접하고 또 중국어도 이 과정에서 또 배우게 되거든요. 러시아는 물론 거의 이제 완벽하게 할 정도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눈을 많이 띄는 그런 시기가 이제 최재형 선생님 인생에서는 되게 큰 전환점이 됐던 거죠. 그렇게 이제 선원으로서 이제 문물을 다 이제 어떤 학습을 취득하고 이제 다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본인이 아는 것도 많고 이제 지식인으로 성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업 수완을 발휘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때 이제 무역회사 취직도 하고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되게 금이 환영하면서 돌아오는 또 계기가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 거예요? 그 지역에 이제 군사도로를 이제 국책 사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런 어떤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일어나면 당연히 노동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당시 어떤 중간에서 관리인도 필요하다 보니 그 관리인은 당연히 러시아 말을 잘해야 되고 조선말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연해주에서는 최재형 선생이었던 거죠. 그럼 러시아인들에게도 최재형 선생이 필요하고 또 한인들에게도 최재형 선생이 필요했다라는 건데, 그 러시아 정부의 신임을 얻었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통역했던 거를 좀 살펴보면 통역관들이 속이기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그 언어를 독점하고 있는데 가운데서. 그래서 부정 축제를 많이 일삼거든요, 통역관들이. 근데 최재형 선생님은 딱 한인들 편에서 올바른 일만 계속 하셨던 거예요. 예, 바르게 인권을 대변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신임을 점점 쌓아나가시게 되는 거죠. 그럼 한인들에게 뭔가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는 계기가 거기서부터 거기가 바탕인 거죠.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중간 관리인으로 통역관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인들, 이 사람들이 참 근면성실하고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최대한 그들에게 일자리를 또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너무나 파라다이스 같은 행복한 노동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들 그때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다 대변해주고 또 우리에게 직업도 주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이러면서, 그리고 본인이 가장 낮은 신분이었잖아요. 노비, 기생의 아들,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서 자기들에게 이런 도움을 주니까 사람들은 다들 마음속에 역시 최재형이다, 최재형 최고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럼 도로공사를 하면서 이제 한인들에게 많은 신임을 얻었잖아요. 러시아에서도 신임을 그리고 받고. 러시아인들과의 인맥도 많이 쌓았고. 예. 이분이 이제 그렇게 신임을 쌓다가 32살에 도혼이 돼요. 네. 그러니까 도혼이 뭐냐면 지금으로 군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인으로서 처음 러시아 땅에서 군수가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군수 사업에 또 손을 대세요. 당시에 이제 러시아에서 이 극동 지역에 군대를 이제 파견해서 이제 주둔지를 만드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군인들이 오니까 이제 소고기나 음식 이런 그 자재들을 이제 납품해야 되잖아요. 그 사업권을 최 선생님이 따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업권을 따서 또 한인들에게 혹시 연결을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최 선생님이 어떤 일을 벌여 나가게 되시냐면, 보통은 사업권을 따면 독식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최재형 선생님은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일자리나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된 이렇게 농작물을 만드는 것들을 다 한인들한테 그 일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연해주의 위도가 그 크림반도랑 거의 같았대요. 그래서 최재형 선생님이 그 크림반도에서 많이 나는 딸기, 그 베리류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그 작물을 한인들한테 나눠주면서 키우게 해요.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들이 언론 활동, 또 교육 활동, 이런 쪽에서도 또 많이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 연추 지역 요 한인들 마을에 30개 정도의 또 소학교들을 이제 세워요. 아니, 학교를 30개나 세워. 그러니까 본인도 못 배웠잖아요. 그 배움에 대한 그 열정,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쳐야지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이제 보신 거죠. 근데 그런 사업들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버는 족족 거기다 이제 신문사 만들고 교육 사업하고 학교 세우고 또 이제 뒤로는 또 무기 사는 또 그런 일도 하셨고. 시대적으로 보면 이때가 이제 1800 후반에서 1900 초반인데, 이때 조선하고 러시아에서 의병들이 또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의병들 입장에서 제일 필요한 건 군자금, 그리고 무기 구입 이런 거다 보니 당시에 한인 부호로 이런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있다 해서 어떻게 보면 숙식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군자금을 대주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간접적이었죠. 직접적으로 내가 정말 독립운동에 뛰어들겠어 이랬던 건 아니었어요. 네. 조금씩 그들을 도와주다 보니 어느 순간 본인이 거기서 눈이 띄인 거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1905년 우리 조선에서 대한제국에서 을사늑약이라는 끔찍한 외교권 박탈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 계기로 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러시아로 또 이주를 하고 또 의병들이 또 글로 모이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께서 이제 독립운동 쪽으로 완전히 직업이 전환되는 그런 계기를 또 맞게 되죠. 이때 이제 그 을사늑약이 맺어지면서 일본에 있던 박용효가 그 두세 차례 이렇게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최재형 선생님한테. 근데 거절하고 있다가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그 초청을 받아들여서 일본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머무세요. 그러면서 박용효 옆에서 지금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왜 패했는지, 일본이 뭐가 강했는지 이런 것들을 옆에서 이렇게 듣게 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정세에 대해서 이제 눈이 뜨이시면서 아, 이거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신 거죠. 이제 국제 정세를 파악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또 새로운 청사진을 그때부터 그렸다는 건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때 그 아까 안중근 의사라든지 다른 분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첫 번째 시작은 이제 동의회 설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동의회라는 게 이제 같을 동자에 어떤 옳을 의자를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그 옳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래서 서로 그 의로움을 행하려는 데 있어서 동지들끼리 모인 단체인데, 그 단체 안에 이제 안중근 의사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했던 거죠. 거기에 뭐 이범진, 이범윤, 그리고 이휘종 선생,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됐는데, 이 동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의병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함경북도 그 국경 지역에서 수많은 의병 전투를 치렀었고요. 이때 활약했던 사람이 안중근 의사예요.